비키세요! 할아버지 죽어요! 시장에서 떡이 목에 걸려 죽어가던 재벌 회장. 경호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순간 8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옷깃에서 낡은 옷핀을 꺼내 노인의 손가락 끝을 콕콕 찌르기 시작했죠. 작은 주먹으로 등을 내리치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죽으면 안 돼. 기적적으로 살아난 회장은 소녀의 눈을 보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쫓아낸 아들의 눈빛이었거든요. 도대체 회장을 살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회장이 쫓아낸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끌벅적한 곳이었어요. 떡이요, 시루떡? 갓진 시루떡? 생선 싸게 가져가세요.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어요. 생선 비린내와 떡지는 구수한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죠. 바닥에는 배추 겉잎이 떨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그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 떡집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7명쯤 되어 보였어요.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 가운데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어요.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이만수,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였죠.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재래시장에 와 있는 걸까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위생이 좋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죠. 검은 양복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여기서 좀 있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어요. 만수 회장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붙었어요.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봤죠. 저 사람들 뭐야? 영화 촬영이라도 하나? 저 할아버지 누구야? 경호원이 왜 저렇게 많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시장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회장의 시선이 떡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얀 쌀가루 위에 붉은 팥고물이 얹혀 있었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만수 회장은 멍하니 떡을 바라봤어요.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수가 어렸을 때 함께 시장에 와서 시루떡을 사 먹었던 기억이요. 아버지, 이 떡 진짜 맛있어요.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의 목소리에 만수 회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떡 하나 사라.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떡집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루떡 한 접시 주세요. 네, 손님. 방금 찐 거예요. 맛있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떡을 담았습니다. 만수 회장은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하얀 시루떡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떡이 입안에서 씹혔어요.
달콤한 팥고물이 혀 위에서 녹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삼키려고 하자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은 억지로 꿀꺽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떡이 목에 걸렸어요. 컥!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어요. 컥! 컥! 숨이 막혔습니다. 떡 덩어리가 기도를 완전히 틀어막은 거였어요. 회장님,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리고 곧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색증이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피부색이 변하는 거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경호원 한 명이 회장의 등을 퍽퍽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떡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경호원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몸집 큰 사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구급차 빨리 불러. 한 경호원이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경호원은 회장의 등을 계속 두드렸어요.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소동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 할아버지 왜 저래? 떡이 목에 걸렸나 봐. 어휴, 큰일 났네. 죽겠다, 죽어.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비켜요, 비켜요.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았어요. 좁은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꽉 막혔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 비용.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구급차는 시장 입구에서 막혀 있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제발, 제발 좀 비켜주세요. 경호원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만수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이제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경호원이 회장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저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키세요. 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비키세요. 할아버지 죽어요. 다 비키세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무언가가 달려왔어요. 아니,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눈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리. 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보리는 사람들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유리한 점이었죠. 순식간에 쓰러진 회장 앞에 도착했어요. 애가 왜 나와? 경호원 한 명이 보리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비켜요.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보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당당함이었어요. 뭐, 이 꼬마가 뭔 소리를. 경호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비켜요. 보리가 소리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어요. 보리는 쓰러진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이미 검푸르게 변해 있었어요. 숨을 쉬지 못한 지 거의 1분이 넘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4분 안에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보리는 재빠르게 자신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옷핀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녹슬고 낡은 옷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에게는 부적 같은 물건이었죠. 보리는 옷핀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보리는 회장의 10손가락 끝을 찾았습니다. 손톱 바로 아래, 살이 볼록한 부분이었어요. 한의학에서 십선혈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막힌 길을 뚫어주는 급소였습니다. 보리는 옷핀 끝으로 회장의 손가락 끝을 콕콕 찔렀어요. 검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회장님한테 뭔 짓이야? 경호원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방해하면 할아버지 죽어요. 보리가 날카롭게 외쳤어요. 그 기세에 눌려 경호원이 멈칫했습니다. 10손가락 끝에서 피를 뺀 보리는 이번에는 회장의 몸을 옆으로 돌렸어요. 등이 위를 향하게 눕힌 거죠. 보리는 회장의 등 뒤를 더듬었습니다.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의 한 점을 찾았어요. 격수혈. 기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또 다른 급소였습니다. 보리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작은 아이의 주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강한 타격이었어요. 나와라. 보리가 외쳤습니다. 퍽! 한 번 더 쳤어요. 제발 나와라. 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죽으면 안 돼. 보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시장에 울렸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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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는 쉬지 않고 회장의 등을 쳤습니다. 작은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와요. 보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엑! 회장의 입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떡 덩어리였습니다. 목구멍을 막고 있던 시루떡이 드디어 빠져나온 거였어요. 후! 회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린 거였어요. 시퍼렇게 질렸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하! 회장이 헐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난 거였어요. 시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다. 저 할아버지 살았어. 저 꼬마가 살린 거야? 세상에 대단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경호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거의 죽어가던 회장을 살린 거였습니다. 보리는 회장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보리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만수 회장은 바닥에 누운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때 묻은 얼굴, 눈물 젖은 뺨. 하지만 그 눈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너, 누구니?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보리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보리예요. 이보리, 보리.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쳐서 잠든 건지 아니면 기절한 건지.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비키세요. 환자 옮깁니다. 회장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보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낡은 옷핀을 손에 꼭 쥔 채로요. 꼬마야, 너 어디 사니? 한 경호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리는 대답 대신 뒤를 돌아봤어요. 시장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늙고 쉰 목소리였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허름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보리의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보리가 달려갔어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할머니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기 할아버지가 떡 먹다가 숨 못 쉬어서. 뭐? 또 그 버릇이? 위험하게 왜 나서고 그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살았어. 내가 살렸어. 보리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근데 이제 가자. 약 사러 가야지. 응. 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경호원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사람들 틈에서 금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구급차 안. 만수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옆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아른거리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때 묻은 얼굴, 눈물 젖은 뺨, 별처럼 빛나던 눈, 보리. 회장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찾아야 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용, 비용. 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갔어요. 시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살 소녀와 70 넘은 재벌 회장.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준비해. 들것이 구급차에서 내려졌어요. 만수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혈압 체크해. 산소 포화도 확인. 특실 준비됐나?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회장이 실려간 곳은 병원 꼭대기 층이었어요. 일반인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특별실이었죠.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한 병실이었습니다. 만수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아직 숨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후, 후, 거친 숨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회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만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의료진 말로는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잠시 산소 공급이 안 됐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후유증은 없을 거랍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비서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무슨 아이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나를 살린 아이.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찾아야 해.
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꼬마 말씀이시군요. 경호원들 말로는 8살쯤 된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보리라고. 보리.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때 묻은 얼굴. 해진 옷. 하지만 별처럼 빛나던 눈. 그리고 울먹이며 외치던 목소리. 우리 아빠처럼 죽으면 안 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 꼭 찾아.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소문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 병원 내과 과장이었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잠시 끊겼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손상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체중이 또 빠지셨습니다. 한 달 전보다 3kg이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게 회장님께서 식사를 잘 못하십니다. 못한다니요? 의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드시기만 하면 다 토해내십니다. 물도 제대로 못 넘기시는 날이 많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민성 연하장애입니다. 마음의 문제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거죠. 시민성 연하장애요? 최 비서가 되물었어요. 네. 심리적인 원인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 있는 거죠.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영양실조로. 됐어. 회장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나가봐. 의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알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의 회장과 최 비서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왜 시장에 가셨습니까? 위험하게 시장 떡은 왜 드시려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이사회 끝나고 만찬이 있었지.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초호화 호텔에서 열린 만찬이었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전복구이, 한우 등심, 송이버섯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들이 내 앞에 차려졌어. 근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입도 못 넘겼어. 입에 넣기만 하면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 결국 다 토해냈지. 최 비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생각했어. 회장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왜 밥을 못 먹는 걸까? 왜 목이 막히는 걸까? 회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내가 밥그릇을 뺏었기 때문이야. 최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년 전 그 이야기는 최 비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이준수, 횡령 혐의로 쫓겨난 사람이었죠. 그날 내가 밥상을 엎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도둑놈이라고.
내 회사 돈 횡령했다고. 내 집살 한 톨도 아깝다고 소리쳤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수는 밥 한 끼 못 먹고 쫓겨났어. 그 추운 겨울날 맨몸으로.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내 목구멍이 천천히 막혔어.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날이 떠올라. 아들이 떠나던 그 모습이 최근에 더욱 심해진 거야. 최 비서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들어주기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어. 회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사람 냄새 맡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서민들 사이에 있으면 목구멍이 좀 뚫릴까 싶어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됐어. 떡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가요?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회장이 보리를 떠올렸어요. 그 아이가 뭔가를 줬어. 떡이 빠지고 나서.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죠. 그때 보리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회장의 얼굴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많이 놀랐죠? 보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어요. 보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고 해진 주머니였어요. 거기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비닐봉지였어요. 그 안에 작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룽지 사탕이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사탕이었죠. 하지만 보리는 그걸 보물처럼 소중히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사탕 껍질을 까서 회장의 입에 넣어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보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숨 못 쉴 때 이거 먹으면 힘난댔어요. 사탕이 회장의 혀 위에 올려졌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 아빠도요. 보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빠도 죽기 전에 이거 먹고 웃었대요. 회장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눈물 젖은 뺨. 하지만 웃으려고 애쓰는 표정.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드세요. 힘나요. 보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사탕을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막히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에 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거였어요. 그 아이가 준 사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갔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가 목으로 넘어갔어. 최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사탕이 목으로 넘어갔다고요? 응.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했어. 고소했어.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 아이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최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꼭 찾아야 해. 회장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눈빛.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를 닮았어. 최 비서가 숨을 멈췄어요. 20년 전 쫓겨나기 전날 밤. 준수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있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 회장이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 눈빛을 오늘 다시 봤어.
그 아이한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때 묻은 얼굴, 해진 옷, 하지만 별처럼 빛나던 눈, 그리고 작은 손에 들려있던 누룽지 사탕, 보리. 회장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대체 누구니? 그때였습니다. 시장에서의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보리가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었죠. 보리야, 약초 다 팔았다. 늙고 쉰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대답했었죠. 할머니, 나 이제 가. 할머니 약 사러 가야 해. 보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인파 속으로 달려가는 작은 뒷모습, 낡은 고무신을 신은 발, 해진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가난해 보였어요. 하지만 씩씩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약을 사러 간다고 했어요. 병든 할머니를 돌보는 아이.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얹혀 있는 걸까요?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냥 생명의 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핏줄이 당기는 것 같은 느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맑고 빛나는 눈을.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자신의 아들을 닮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누룽지 사탕의 달콤한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힘나요.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서울 한복판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대저택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집이었어요.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아이, 보리, 작은 손으로 자신의 등을 치던 아이, 울면서 외치던 목소리, 우리 아빠처럼 죽으면 안 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어떻게 된 걸까?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강 여사였어요. 회장의 후처였습니다. 60이 넘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50대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 보석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점잖아 보였죠. 안 먹어.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강 여사가 다가왔어요. 쟁반에는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복죽, 한우 불고기, 싱싱한 회.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었어요. 먹어봐야 소용없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넘어가지도 않아. 강 여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드셔보세요. 정성껏 준비했잖아요. 강 여사가 젓가락을 들어 회장 입에 음식을 가져갔어요.
회장은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부드러운 전복죽이 입안에 들어왔어요. 씹었습니다. 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윽! 회장이 손으로 목을 감싸쥐었어요. 역한 느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에! 회장이 헛구역질을 했어요. 방금 먹은 것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강 여사가 놀란 척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짜증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죠. 물론 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됐어, 나가봐. 회장이 힘없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나가라고 했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토해낸 음식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비싸고 좋은 음식들. 하지만 회장에게는 독과 같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어요. 회장실에서 아들 준수와 마주 앉았었죠. 테이블 위에는 장부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회장이 서류를 내던졌어요. 회사 돈 50억이 빠져나갔다. 내 도장이 찍힌 서류야.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8살.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대답해. 내가 횡령한 거 맞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내 애비 회사 돈을 내가 빼돌려? 은혜도 모르는 놈.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가난한 여자에게 빠져서 집안 돈까지 훔쳐 달아나려고 해.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닥쳐.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변명 듣기 싫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회장은 서류를 준수 얼굴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준수의 뺨을 스치며 떨어졌어요. 나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회장이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밥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쨍그랑.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밥값도 못하는 도둑놈. 내 집 쌀 한 톨도 아깝다. 회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수는 바닥에 쏟아진 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준수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준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회장은 찾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으니까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아이 낳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어요. 한 달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밥을 못 먹게 된 게.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을 걷어차던 자신의 모습, 바닥에 흩어진 밥알,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
그게 목구멍을 막았어요. 8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 최근에는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수야. 회장이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애비가 잘못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서재에 회장의 흐느낌만 울렸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시장에서 회장님을 살린 아이요. 찾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어디 사는지도 알아냈습니다. 최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달동네 판잣집에 외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이름은 이보리. 8살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가자. 검은 승용차가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 비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 회장이 물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움푹 패인 곳이 많았어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판잣집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녹슨 양철 지붕, 금간 시멘트 벽, 빛바랜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곳이 아직 있었다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가난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췄어요. 최 비서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이었어요. 지붕은 녹슨 양철이었고 벽은 합판과 비닐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릴 것 같았어요. 창문은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기서 산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판잣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회장이 집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콜록, 콜록콜록. 기침 소리였어요. 거칠고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볼이었어요. 괜찮아. 콜록콜록.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쉬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돼 보였어요. 바닥에는 낡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어요. 천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보리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할머니 숨 쉬어. 천천히. 보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흡, 흡하. 나랑 같이 해봐. 흡, 흡하. 보리가 숨 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따라했어요. 흠, 흠, 하.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잘했어, 할머니. 조금만 더. 보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놔두고 가면 안 돼.
알지? 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병든 할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 먹이고 이불을 여며주고 연신 등을 두드려줬어요. 할머니, 오늘 약초 많이 팔았어. 보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보리 장하다. 할머니가 힘없이 웃었어요. 응. 그래서 할머니 약 샀어. 이따 먹어. 보리가 작은 약봉지를 보여줬습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보리가 말했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 될 거야. 그러면 할머니 병 다 고쳐줄 수 있어. 그래, 우리 보리가 의사 되면 할머니 100살까지 살겠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발길을 돌리려 했어요. 더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구석이었어요. 낡은 비닐에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히 보관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비닐 틈으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구두였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였어요. 밑창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 20년 전쯤에 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 준수에게 사줬던 구두였습니다. 준수가 25살 생일에 선물한 거였어요. 이탈리아 명품 구두였죠. 준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신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아들. 그 구두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밑창이 닳고 테이프로 감긴 채로 20년의 세월이 묻은 채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준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도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뭐지? 보리라는 이 아이는 누구지? 외할머니와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리의 엄마가 있었다는 뜻이죠. 보리의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보리의 아빠는?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몸을 돌렸어요. 최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가 누군지, 왜 외할머니와 사는지 다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다시 판잣집을 돌아봤습니다. 안에서 보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따 시장 가서 떡볶이 사다 줄까? 됐어. 돈 아까워. 에이, 할머니 맛있는 거 먹어야 힘나지. 우리 보리가 있으면 할머니는 힘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준수의 딸이라면, 자신의 친손녀라면,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반드시 밝혀내야 해. 회장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왜 저렇게 사는지.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머릿속에는 아들의 구두가 아른거렸습니다. 낡고 다른 그 구두가
20년의 세월을 품은 그 구두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밑창이 닳고 테이프로 감긴 낡은 구두. 20년 전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구두. 왜 그게 저 판잣집에 있는 걸까요?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수야. 회장이 나지막하게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대답이 없었죠.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최 비서였어요.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사는 됐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밤새 알아봤습니다. 말해봐. 회장이 창가에 기대어 섰어요. 최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보리 8살입니다. 외할머니 최순임 여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보리의 어머니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8년 전에 보리를 낳다가 산후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보리의 아버지는 최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봤어요. 말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수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보리의 아버지가 이준수 씨입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요.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네,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손녀. 피를 나눈 친손녀가 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병든 외할머니를 홀로 돌보며 가난과 싸우며 왜 아무도 몰랐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수 씨가 집을 나간 후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혼 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 출생 신고도 늦게 했습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준수 씨는 8년 전 아내가 죽은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굶어 죽은 거야.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밥그릇을 뺏어서 내 아들이 굶어 죽은 거야.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최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집에 다시 가야 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장 가자. 검은 승용차가 다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은인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손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회장은 서둘러 내렸습니다. 판잣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리야, 시장 다녀올게.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갈게. 보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넌 집에 있어. 할머니가 금방 올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양복, 고급 구두, 부자인 게 한눈에 보였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힘겹게 서 있는 모습, 아들의 장모였습니다. 아들을 돌봐줬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만수 아니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내 놈이,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휘청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집어들고 나왔어요. 소금 바구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소금을 회장에게 뿌렸어요. 내 놈이 여길 왜 와? 이 귀신 같은 놈아. 소금이 회장의 얼굴에 뿌려졌어요. 회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맞을 뿐이었어요. 내 사위를 죽인 놈이 내가 뭔데 여길 와. 할머니가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보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왜 그래? 저 할아버지 누구야? 보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내쫓은 사람이야. 보리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색이 바래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읽어봐. 할머니가 공책을 회장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내 아들이 남긴 일기장이야. 읽어보고 내가 뭘 했는지 알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주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왔다. 내 도장을 찾더니 가져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가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새어머니가 협박을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겠단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어 떠나는 게 낫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순 없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준수야.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속았다. 이 멍청한 애비가 속았어. 회장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품었던 오해, 아들을 배신자로 몰았던 자신,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수야, 애비가 잘못했다. 애비가 널 죽였어. 회장의 절규가 달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보리는 울고 있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어요. 보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회장의 등 뒤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회장의 등을 토닥였어요. 토닥, 토닥.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보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리의 눈, 아들의 눈과 똑같았어요. 맑고 따뜻한 눈.
회장은 보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보리야. 보리는 영문도 모른 채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할아버지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0년 전의 비극. 그 비극이 드디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판잣집 앞마당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만수 회장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어제 창문 틈으로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할머니가 회장 앞에 내려놓았어요. 비닐을 벗기자 구두가 나타났습니다. 밑창이 다 다른 낡은 구두. 테이프로 칭칭 감긴 구두. 회장이 사줬던 바로 그 구두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준수야.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이걸 신고 다녔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구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20년 전 선물했을 때는 반짝반짝 빛났었죠. 이탈리아 명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밑창에 구멍이 나서 테이프로 막았어요. 가죽은 갈라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이 구두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준 구두니까.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 사위가 그 구두를 끝까지 신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구두 사줄 테니까 버리라고 했어. 근데 사위가 안 된다고 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사준 거라고. 이것만은 못 버린다고.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죽기 전날 밤에 그랬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고. 한 번만 뵙고 싶다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못 갔어. 쫓겨난 몸이니까.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을까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 걱정을 했어. 자기를 내쫓은 아버지를.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어요. 횡령이라니. 그 착한 애가 무슨 횡령이야. 할머니가 이를 갈았어요. 당신 마누라가 꾸민 거야. 그 독한 년이 사위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몰랐겠지. 할머니가 쏘아붙였어요. 당신 마누라가 자기 아들 후계자로 앉히려고 사위를 쫓아낸 거야. 장부 조작해서 횡령 누명 씌우고 내 딸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기장에 다 써 있잖아. 새어머니가 도장 훔쳐갔다고. 서류 위조했다고. 할머니가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사위는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입 다문 거야. 혼자 뒤집어 쓰고 나온 거라고.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년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년이 내 아들을 죽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속았어요. 아들을 도둑놈으로 몰았습니다. 밥그릇을 뺏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매일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회장이 이를 갈았어요. 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겠어. 내 아들의 누명을 벗기겠어.
회장은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리는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보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보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예요? 할아버지가. 내 친할아버지야. 보리의 눈이 커졌어요. 내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할아버지 손녀야. 보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아빠한테 못된 짓을 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해해서 쫓아냈어. 그래서 내 아빠가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야.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보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의 뺨에 닿았어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보리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는 거래요. 회장은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아들을 쏙 빼닮았어요. 회장은 보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회장이 흐느꼈어요.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내 아빠 대신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보리는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이야기해주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안고 있었어요. 회장은 보리를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준수야, 보고 있지? 회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애비가 내 딸 지켜줄게. 그리고 내 원수 반드시 갚아줄게.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내 누명 벗기고 진범을 벌할 거야.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회장은 품에 안긴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못해준 것을 손녀에게 해줘야 했어요. 그게 남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보리야.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 보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그럼 할머니도 같이.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보리가 외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보리야. 이제 고생 끝이다. 보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회장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잘할게. 보리가 회장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회장은 손녀를 안고 일어섰어요. 최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차 준비해. 그리고 내일 아침 변호사 불러.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 아이에게 물려줄 거야. 최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재산을요? 그래. 내 친손녀니까. 회장이 보리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내 유일한 후계자야.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회장은 손녀와 할머니를 데리고 차로 향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몰랐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될 누군가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독이 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50층 펜트하우스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명품 가구들, 벽에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 여사였습니다. 만수 회장의 후처였죠. 60이 넘었지만 곱게 늙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날카롭고 독했어요. 그녀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강 여사의 신복이었죠. 무슨 일이야? 이 밤에 강 여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일? 뭔데? 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손녀를 찾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20년 전 내쫓으신 이준수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년이 애를 낳았단 말이야? 네. 8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이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 여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그 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요.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를 부르신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요. 강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유언장을? 네.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다가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강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년인지도 모르는 것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그 영감 뒷바라지를 했어.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내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강 여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20년 전, 강 여사는 계획을 세웠어요. 전처 소생인 준수를 없애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면요. 그래서 장부를 조작했어요. 준수의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죠.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가난한 여자를 빌미로 협박했어요. 회장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계획대로였죠. 그 후로 강 여사의 아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은 전무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다음 자리였죠. 다음 후계자로 점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준수의 딸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어요. 뭐? 회장님이 20년 전 일을 아신 것 같습니다. 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이준수 씨가 일기장을 남겼더군요. 거기에 사모님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회장님이 그 일기장을 보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외할머니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강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끝났어. 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가면 다 끝나. 강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명예, 재산, 권력, 다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안 돼. 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강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지고 도끼가 차올랐어요. 날카롭고 잔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야 해. 강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 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외로 입양시켜. 그러면 끝이야.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사모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 어때? 강 여사가 쏘아붙였어요. 그 아이 때문에 내 20년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고?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여사가 일어섰어요. 천천히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옛날에 써먹던 그놈들. 아직 연락되지? 그놈들이라면 사채업자들 말씀이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그놈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 그놈이 쫓겨나고 나서 빚을 졌잖아. 그 빚 아직 남아있지? 네,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불어서요. 좋아. 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 빚쟁이들한테 연락해. 거래를 제안할 거야. 무슨 거래를요? 빚 5천만 원, 내가 3배로 갚아줄게. 강 여사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 남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네, 데려가라니요? 납치해서 해외로 입양시켜. 강 여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마치 물건 처분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하지만 사모님. 남자가 머뭇거렸어요. 8살짜리 아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닥쳐. 강 여사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훈수야? 남자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강 여사가 다가왔어요. 남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 여사가 물러섰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연락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알겠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굽혔어요.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강 여사가 불렀습니다. 잠깐. 남자가 멈췄어요. 확실하게 내가 할게. 남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 여사는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강 여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나야. 강 여사가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할 일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뭔데요? 애 하나 데려와야 해. 8살짜리 여자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천만 원 빚 있지? 10배로 줄게. 5억. 전화기 너머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밤 안으로 끝내. 쥐도 새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좋아. 문자로 보낼게. 강 여사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있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잘 자라, 꼬마야. 강 여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밤이야. 강 여사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 시각 만수 회장의 저택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보리와 외할머니가 도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보리는 처음 보는 큰 집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보리가 감탄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리는 집 안을 구경했어요.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보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넌 이제 이 집 주인이야. 회장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만수 회장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죠. 보리는 2층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옆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보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저택 뒷담 너머로 그림자들이 움직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이 담을 넘었어요. 빗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손짓했어요. 남자들이 흩어졌습니다. 2명은 경비실로, 2명은 본관 뒷문으로, 나머지는 2층으로 향했어요. 경비원들은 습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발소리가 묻혔거든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강 여사가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요. 돈을 받고 사람을 납치하는 일. 더러운 일이었지만 돈이 됐습니다. 2층 세 번째 방이래. 선두에 선 남자가 속삭였어요. 8살짜리 여자애. 조용히 데리고 나와.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방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보리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이불을 확 젖혔어요. 보리가 눈을 떴습니다. 응?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어요. 눈앞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보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남자가 보리의 입을 막았어요. 커다란 손이 작은 얼굴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남자가 낮게 위협했어요. 보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보리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마치 짐짝처럼요. 보리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남자가 보리를 어깨에 둘러맸어요. 다른 남자들이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들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야? 복도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외할머니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남자들과 마주친 거였죠.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보리야. 할머니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보리나. 할머니가 악을 썼어요. 남자가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할머니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 도둑놈들아. 보리나. 할머니가 남자의 등을 두들겼어요. 시끄러워. 다른 남자가 할머니를 세게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쿵.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보리가 이불 속에서 외쳤어요. 할머니. 보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가. 남자들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보리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담 너머에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보리를 차에 태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출발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리는 차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불에 감긴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보리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보리는 옷깃을 만졌습니다. 옷핀이 있었어요. 항상 달고 다니는 낡은 옷핀. 보리는 옷핀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 보리가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아빠 도와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빗소리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만수 회장의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장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외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이 소리쳤어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하인이 더듬거렸어요. 도둑?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리는 어디 있어? 회장이 보리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이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바람에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보리. 회장이 절규했어요. 우리 손녀 어디 갔어? 보리. 회장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보리가 납치당했습니다. 뭐?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비원들이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범인은 벌써 도주한 것 같습니다.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누가 우리 손녀를. 회장의 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깨어났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인이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에게 달려왔어요. 보리가. 할머니가 울부짖었어요. 도둑놈들이 보리를 데려갔어요. 어떻게 생긴 놈들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검은 옷에 복면을 썼어요. 5명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보리가.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줘요. 우리 보리 살려줘요.
할머니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어요.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손녀를 데려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년이야.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년이 시킨 거야.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강 여사, 그 독한 년이. 회장은 최 비서를 돌아봤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내 경호팀 전원 소집해. 회장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어요. 우리 손녀 빼앗긴 채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와.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달려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손녀. 보리야. 회장이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을게. 조금만 버텨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감히 내 피부치를 건드려? 회장이 이를 갈았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벌어진 납치, 그리고 시작되는 추격전.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수 회장은 저택 현관에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대가 넘었어요. 회장의 경호팀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전원 출동 준비됐나?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경호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범인들 차량 추적은? 고속도로 요금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공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공항?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년이 아주 작정을 했군.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출발해. 끝까지 추적한다. 회장이 차에 올랐어요. 경호 차량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부릉, 부릉. 엔진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주했습니다. 마치 검은 뱀떼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자신을 살려줬던 그 아이.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리며 울던 아이. 우리 아빠처럼 죽으면 안 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리야. 회장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할아버지가 간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어요. 그 시각, 검은 승합차 안, 보리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들이 앞좌석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남았어? 1시간 정도. 비행기 시간은? 새벽 3시야. 충분해. 남자들이 킥킥거렸어요. 이번 건 대박이다. 무려 5억이야. 그러게. 애 하나 잡아서 이 돈이면 꿀이지. 보리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보리는 옷깃을 더듬었어요. 옷핀이 아직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빼앗지 않았어요. 작은 옷핀 하나. 보리에게는 그게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옷핀을 뽑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올 거야. 보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할아버지가 반드시 올 거야. 보리는 옷핀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가 항상 말했었죠. 보리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티면 길이 열려. 보리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때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소리쳤어요. 뒤에 차가 따라온다. 뭐? 다른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백미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헤드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경찰이야?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뭐야? 차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차종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었어요. 전부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10대가 넘었어요. 미쳤나? 저게 뭐야? 남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만수 회장의 경호팀이었어요. 차들이 승합차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2대가 가로막았어요. 뒤에서도 막혔습니다. 양옆으로도 차들이 붙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거였습니다. 빠져나가, 어떻게든 빠져나가. 남자가 소리쳤어요.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승합차가 급정거했어요. 기익.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쾅! 충격에 남자들이 흔들렸어요. 보리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윽! 보리가 신음했어요. 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승합차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빗줄기가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호원들이 승합차 안의 남자들을 제압했어요. 남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보리 아가씨, 보리 아가씨 계십니까? 경호원이 외쳤어요. 여기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합차 뒷좌석 바닥에 보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보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보리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웠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때 누군가 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만수 회장이었습니다. 보리야. 회장이 절규하듯 외쳤어요. 할아버지. 보리가 팔을 뻗었습니다. 회장이 보리를 받아 안았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처럼요. 보리야. 보리야. 회장이 울먹였어요.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보리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회장이 보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비가 2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장은 보리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남자들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가 시켰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안 해?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좋아. 그럼 평생 감옥에서 썩어.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사모님이요.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사모님이 시켰어요. 돈 줄 테니까 애를 치워달라고.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5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해외로 입양시켜버리라고. 남자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우리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녹음했나?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녹음했습니다. 좋아. 회장이 경호 실장을 바라봤어요. 이놈들 경찰에 넘겨. 그리고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강 여사와 그 아들. 당장 잡아와. 네, 알겠습니다. 경호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보리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보리를 차에 태웠어요. 담요로 감싸줬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구해줘서. 보리가 웃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보리가 용감했어. 잘 버텼어. 회장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강 여사와 그 아들은 체포됐습니다. 20년 전 횡령 누명 조작, 그리고 어린아이 납치 사주, 모든 죄가 밝혀졌어요. 강 여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누군지 알아? 강 여사가 악을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회장은 보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났다. 회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보리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보리야. 이제 행복해지는 거야.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만수 회장의 저택, 넓은 정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택 안으로 쏟아졌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집 안 곳곳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보리의 목소리였습니다. 2층 침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9살이 된 보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훌쩍 컸어요. 머리카락도 길어졌습니다.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때 묻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그대로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눈. 아버지를 닮은 그 눈.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보리가 침대 옆에 서서 외쳤어요. 만수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핏기가 돌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벌써 아침이야? 회장이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응, 할머니가 아침 준비했대. 보리가 회장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요. 식기 전에. 회장은 보리의 손에 이끌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손녀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2층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어요.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식탁 옆에 외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허리도 펴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사돈 어른 앉으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에이, 수고는요. 밥 짓는 게 뭐가 수고예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됐으니까요. 게다가 20년 전 아들을 내쫓은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둘 다 준수를 사랑했다는 것을, 둘 다 보리를 아낀다는 것을, 그게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자, 먹자.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막히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맛있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맛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음식 맛은 평범했어요.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 그게 다른 거였어요. 20년 동안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한 번도 맛있다고 느낀 적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보리가 불렀어요. 응? 회장이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리가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떴어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후 불어서 시켰어요. 그리고 회장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호 해드릴게요. 아, 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보리가 말했어요. 밥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어야 맛있대요. 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드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보리가 떠주는 밥을 받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맛있어요? 보리가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맛있다.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보리가 주니까 밥이 참 달다. 회장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목구멍이 뚫리는 것 같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리는 회장에게 계속 밥을 떠먹여줬어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래, 많이 먹을게.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보리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원에서 놀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리가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예뻐요. 보리가 손바닥에 꽃잎을 담아 보여줬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똑같았습니다. 벚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할아버지, 보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울어요?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우는 거예요? 응,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 회장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가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그래. 응.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도 있고. 보리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빠는 없지만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해줄 거잖아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 목까지 할게. 회장이 보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보리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보리가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맥박이 좋아요. 보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회장이 웃었어요. 우리 보리가 의사 선생님이네. 저 나중에 진짜 의사 될 거예요. 보리가 당차게 말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100살까지 살게 해줄 거예요. 회장이 보리의 볼을 꼬집었어요. 그래, 우리 보리가 의사 되는 거 봐야지.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겠다. 약속이에요. 보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회장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정원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준수야, 보고 있지?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 내 아버지 살렸어. 내가 못한 효도를 보리가 하고 있어.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라, 준수야. 우리 잘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창밖에 벚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정원에서 보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술래잡기 해요. 이 할아버지가 뛸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다리 길잖아요. 빨리. 회장이 보리를 쫓아 뛰었어요. 비틀거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깔깔거리며 도망쳤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저택에 행복이 넘쳤어요. 20년 동안 차갑고 어두웠던 집, 그 집에 마침내 봄이 온 거였습니다. 사랑이 찾아온 거였어요. 회장은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수야. 회장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고맙다. 보리를 보내줘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애비가 늦었지만 이제 잘할게. 약속해. 바람이 회장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듯이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리를 향해 뛰었습니다. 잡았다. 회장이 보리를 안아들었어요. 아, 잡혔다. 보리가 깔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잔디밭 위에 나란히 누웠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흩날리는 벚꽃잎. 할아버지, 응? 나 할아버지 만나서 좋아. 할아버지도 보리 만나서 좋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래, 오래오래 살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과 큰 손, 손녀와 할아버지, 혈육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명약이었어요. 목구멍을 막았던 죄책감, 가슴을 짓누르던 후회, 그 모든 것을 사랑이 녹여줬습니다. 8살 소녀의 작은 손이, 누룽지 사탕 하나가,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힘나요.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노인을 살렸어요. 20년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사랑으로 지은 밥.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원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 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